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이번 주는 삼김 토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님,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예, 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예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대로라고는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변수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뭐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갑자기 뭐 윤석열 신당이 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또 그 총리님께서 대통령 대행을 하고 계신데 그분을 또 추대를 하자라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지를 않나.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정치판에서 그 관측하면서 또 활동하면서 계신 분들이지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무슨 뭐 어느 누구도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것을 예상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상식적인 일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들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네. 국내임 경선이 만약에 한덕수 대망론 같은 그 뭐랄까요, 어떤 기획 같은 게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처음 판대로 갔다면 김문수 전 장관이 1등하는 판이었어요. 근데 판이 흔들리면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문수 전 장관의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많이 꺼지고 있고, 그러면서 판이 흔들면서 뭐랄까요, 변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게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상황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그런데 네 분이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 다음에 우리 총리님은 본인은 의사 밝히지 않았지만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전 장관 지지율이 많이 빠져갖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선두에 선 듯한 이제 모양새가 보여지더라고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서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죠. 출마할 것 같습니까? 저러다 맙니까? 저는 종국적으로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럼 못할 걸 왜 저러고 있습니까? 네. 그럼 아예 그거는 선언을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그 당에서 저렇게 계속 일부 사람들이 추대를 한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매정하게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욕심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총리님입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보면 뭐 60% 이상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야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판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잘 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그 이른바 테마주라는 한덕수 테마주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 즐기고 있는 거죠 뭐.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예. 뭐 총리도 정치할 수 있죠.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거면 딱 사직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관리해야 될 책임자가 자꾸 특정 정당 후보로 거론되는 거는 쓸데없는 오해를 낳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줘야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보면은요 사실은 말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한덕수 대행을 민주당이 탄핵했을 때 야 무슨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거야? 이렇게 네.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해서 대행을 대대행 체제로 만드는 건 괜찮고 예를 들면 우리 당이 대선 후보로 나와주세요라고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해서 대대행 체제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무정부 상태가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권한 대행, 이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대행 체제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탄핵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대대행 체제를 만들어 이거는 말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나오세요. 나와서 대대행 체제를 만드세요. 이거 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한덕수 총리님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이시잖아요. 여러 정권에 걸쳐서. 이거 다 해보셨죠. 사실. 다 해보셨죠. 다 했죠. 그 얘기는 그분이 평생 권력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권력이라는 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고 너무 멀리 가면
춥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기가 막힌 기술로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자리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권력이 뭔지 아는 분이에요. 근데 76세에 만 76세에 명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거기다 본인이 뛰어들어서 그 자갈밭 험난한 길에서 싸움을 시작한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정작 본인의 행보는 누가 봐도 출마자의 행보란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예. 어디 조선소 가서 안전모도 쓰고 돌아다니고 어디 공장의 생산 라인에 작업복도 입어보고 누가 봐도 전국을 다 동서로 쉬 저으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출마하는 사람의 행보예요. 그 이유가 뭐 국힘의 현역 의원들이 자꾸 출마하라고 부추겨서인지 아니면 사모님이 어디 가서 점괘를 받는데 6월에 좋은 일이 죄송합니다. 6월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점괘가 나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출마 의지는 확실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정치는 일단 명분이 서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 사퇴하고 출마할 명분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사람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른바 탄핵 마려운 상황이죠. 탄핵이 마려워요? 예, 탄핵이 마렵죠. 지금 빨리 탄핵을 추진해줘야 내가 그거를 이유로 내가 더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탄핵 이번에 소추되면 다음 대선 때까지 직무 정지되고 그러니 내가 이참에 사퇴하고 출마하겠다.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얄밉게 탄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출마 명분을 일단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8년 전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레이스 시작해갖고 2주를 못 버텼는데 지금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욕심은 있어 보이나 결국엔 출마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는 최악의 경우로 빠진다. 이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유일한 강점이 경선이 좀 재밌을 것 같다. 누가 될지 궁금하다. 이런 장점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한덕수 대망론이 뜨면서 국힘 경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최악의 경우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네? 왜 또 갑자기? 전화를 해줘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는 바람에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의 중요성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25%를 당장 부과하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나름 관세 분야에서 통상협정 관련된 일을 많이 했던 한덕수 총리가 딱 나타나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죠. 22일 날 경제부총리하고 산업부 장관이 미국 가기로 됐거든요. 원래라면 이 긴급한 상황이면 총리가 직접 나서는 이런 모양새를 딱 취해서 뭔가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마려우신 분인데 민주당이 딱 보니까 딱 그러신 것 같아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는데도 좀 참자 하다 보니까 또 헌재가 해결을 해주시네요. 헌재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월권 오버하지 말라라고 딱 명확하게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대선까지 본회의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추경하는 본회의 빼고 저희가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이제 본회의로 지난주 목요일 날 4시간 반 했거든요.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대선 열심히 준비하자라는 분위기여서 안타깝지만 추경은 이제 마리오쇼도 안 됩니다. 아니 저기 탄핵은 안 됩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이 얘기한 그 무속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 뭐 무속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그 천공인가 뭔가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3월 달에 대운이 다시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길거리 시위가 저렇게 높아지고 그다음에 헌재가 뭐 4대4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야 천공 제가 정확히 천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것도 구속적부심 취소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가 보다라고 했지만 다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 무속이라는 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의존해서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일생 이런 것들을 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역설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재밌어진 측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아까 분석하신 대로 김문수 그 후보가 계속 그 이른바 찐윤들의 지지를 받아서 압도적 1위를 하면은 사실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그거. 근데 이거 아니네 보니까 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지지는 그냥 흔들리는 지지네. 뭐 나경원 의원 쪽으로도 막 하고 그다음 한덕수 그 후보 쪽으로도 막 하고 야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라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단단하고 튼튼한 지지가 아니라 굉장히 속이 빈 강정 같은 거였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막 요동치고 시작하잖아요. 그 얼마나 더 재밌어집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재밌어지는 거지 뭐. 근데 어떤 면에서는 3월 대운설이 맞긴 했죠. 왜요? 아니 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된다는 네. 게 대운이죠. 그 정도면. 아니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뭘? 아니 알겠습니다. 운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 차출론 이른바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손해를 좀 본 것 같아요. 많이 손해 봤죠. 그죠? 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조금 회복이라는 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홍준표 존칭 생략하고요. 한덕수, 김문수 세 분이 7%, 한동훈 전 대표 6% 이렇게 받았습니다. 국힘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면 홍준표, 한덕수 20%, 김문수 18%, 한동훈 16%. 다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무작위 추출한 유무선 전화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4.8%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여론조사도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좀 손해를 보고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본인한테로 많이 갔죠. 그럼 나경원 의원한테도 좀 찢겨갔고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접으면 어디로 김문수 갈까요? 후보가 아니 한덕수 총리 한덕수 후보가 접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의힘의 그 강성 지지층들은 사실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예. 이게 계속 그동안에 한동훈 때문이야 뭐든 만물 한동훈설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찍을 사람이 없는 거야, 솔직히. 왜 홍준표 시장이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 거기로 가는 저는 거 이제 아닌가요? 경쟁자 후보니까 당연히 그걸 감안해서 들으셔야죠. 그렇게 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후보 비방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풀려나서 자칫하면 우리 선거가 명태균의 입에 따라서 대선이 왔다 갔다 할 줄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김문수 후보도 보니까 이거 처음에는 막 떴었는데 굉장히 흔들리네. 금방 쉽게 흔들리네. 그리고 과연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두 분이 토론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일단 이미지는 또 어떨까? 서 있을 때 두 분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사실 우리 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마음 정할 데가 없어서 한덕수 총리님한테 가는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게 징검다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 후보한테 실망을 해. 근데 그 반대 후보로 바로 가지는 않아요. 중간에 어딘가를 가요. 무당층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후보 뭐 좀 조금 덜 색깔이 있는 후보로 가다가 다시 이 후보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흐르면 거기서 같은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거쳐서 한동훈 후보에게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맞아. 갤럽 조사는 제가 빠뜨렸네. 네. 지난 15일에서 17일 동안 진행됐고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론조사
주사를 여론조사를 힘들게 얘기하셨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 한덕수 지지율 상승세는 이제 멈춘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여의도에 보면 이제 벚꽃이 많이 피었다가 이제 지난 주말하고 이번 주 중에 거의 많이 거의 졌어요. 네, 네. 보면서 약간 한덕수 대망론이 이제 사라져가는 이런 일장춘몽 같은 느낌이 들고 꽃샘 추위 같은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반팔 입고 다 돌아다닐 텐데 이제 한덕수는 다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당에서 봤을 때는 뭐 요즘 상황 나쁘지 않아서 그냥 열심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나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끝날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뒷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그냥 김문수 후보가 먼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 홍준표 시장이 언론 장악이 훨씬 더 많이 되고 김문수 후보의 표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렇게 보여서 오히려 지금 세 분이 비슷비슷해져 갖고 좀 재밌지 않을까. 게다가 홍준표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 홍준표 의원과 나경원 이렇게 같은 조에서 이분들이 말싸움하면 좀 재밌기는 하겠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도 지금 누가 최종적으로 한 분이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님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재주는 그렇죠. 참 탁월하신 것 같아요. 탁월하시죠. 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에도 아주 능하죠.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경험 있는 사람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딱 비교되니까 뭐 저희 입장에선 두 분 다 별로였지만 그나마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나은 게 아닌가. 정치도 나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이 민주당은 보면 꽃놀이 패하는 것 같아요. 야구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뜨면 여기 공격하고 저기가 또 뜨면 저기 공격하고 그래서 근데 뭐 그 민주당도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 야 한동훈이는 안 돼.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가장 맡고 싶은 후보는 한동훈일 거예요. 그래요? 당연히. 가장 맡고 싶은 게 한동훈 후보다. 저희 당의 공식적 입장은 누구든 싸움 없다. 이건 우리끼리의 싸움이다. 이재명 후보 아니 본인 공식 입장 그렇고. 네,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디스한 건데 그렇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새로운 면이 있고 정치라는 게 정책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감성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확장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이 칭찬하면 또 우리 지지자들이 뭐라고 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보내드리자. 저는 이 멘트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가 이제 어떤 답을 내야 되는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면 최소한 무당층 중도층의 지지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글쎄요, 저는 일단 사실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갈라선 거지 그 전까지는 거의 한 조로 다녔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는 거의 한 몸처럼 오랜 기간 동안 움직였고 더군다나 검사 생활만 오래 했던 대통령을 겪으면서 뭐 내란 탄핵을 경험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또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득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역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제스처를 할 때 이게 초보다 이런 게 솔직히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 누가 후보가 돼도 어려운 선거인 거는 당연한데 이른바 갈라치기를 잘한다는 측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영원함 갈라치고 뭐 이렇게 갖고 갈라치기 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물론 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선거지만 득표율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러니까
덜 지는 선거를 치를 후보는 홍준표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데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 많은 정치인들이 지긋지긋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회 지켜보고 21대 국회 지켜봤는데 그 경험 많은 정치인들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AI 혁명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이 세계 급변하는 세계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주도하면서 끌고 나갈 그런 발언하고 그렇게 앞장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국민들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 권력 나눠 먹으려고 싸우고 계셔왔던 게 현실이에요. 21대, 22대 국회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인은 경험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우리 당 중진들이 그러면 그 12월 3일 날 계엄 났을 때 그렇게 경험 많은 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당사에서 텔레비 지켜보고 있는 게 경험입니까? 와서 국민들과 함께 계엄을 막으려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앞장서 계엄을 막았다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힘들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경험이라는 것들 자꾸 앞세우는 것도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정치도 바꿔야 돼요.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해야 대한민국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내드립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내드립시다 이벤트 상당히 저는 귀에 쏙 들어오던데 윤 대통령은 격노하지 않았을까요? 정작 본인은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야, 이럴 것 같은데. 그 1호 당원이라고 아직 이제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자기가 1호 당원이라고 그래갖고 아니 전 대통령이 지금 여러 명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는데 왜 1호 당원 계속 본인이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분은 지금 당원 아닌 거 아니에요? 아, 당원이죠. 대통령은 당원이죠. 왜냐면 출당을 1호 당원은 아니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당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다. 아, 아닐 그런가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김문수 이제 후보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원인데 득표를 위해서 탈당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대신해 보니까 탈당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출당을 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고 이제 탈당은 본인이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민의힘에서 뭔가 선거를 위해서 협상을 해서 스스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당이 본선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과연 출당까지 할 수 있느냐 보내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까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김용만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의 단점 얘기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죄송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한동훈 이제 후보의 단점을 얘기할 때 뜨끔했던 게 저 우리 본선 때 혹시 본선에 올라오면 써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누설을 하고 계셔갖고 우리 당에서 왜 얘기 안 하냐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오면 저희는 초반에 아무래도 상대적인 확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어서 이런 비상경험까지 왔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칠 자, 거다. 네. 4강 4명으로 언제 좁혀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4명으로 좁히는 건 대체로 지금 얼추 3분은 정해진 것 같죠? 네. 네. 그죠? 한동훈 전 대표, 모든 여론조사가 다 똑같으니까 그게 홍준표, 예, 김문수 오르고 나머지 한 명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추세는? 뭐 지금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뭐 나경원 후보 아니면은 그 안철수 후보 뭐 두 분 중에 한 분일 것인데 나경원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 표를 좀 가져오고 있어서 좀 유리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요새 이제 모두가기 막 하시잖아요. 그거는 절박함의 표시다라고 생각되는데 누가 되실지는 아직은 근데 모르죠.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내서 이제 4명이 마지막 파이널로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만 사실은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잖아요. 3대1로 뭐 엄청 깨지겠죠. 근데 차별화는 또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선거 정면에서 봐도. 그렇죠. 구도나 이런저런 이벤트, 뭐 한덕수 대망론 그리고 그 윤 어게인 신당 뭐 이런 이슈들이 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죠. 윤 어게인이 당명이에요? 윤 어게인을 당명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어게인은 뭐예요? 뭐 대선 못 나오잖아요. 뭐 아니, 어떻게 저는 하자- 솔직히 어떻게 윤 어게인 하자는 거지? 하길래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깜빵으로 보내드리자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어게인 다시.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가 없잖아요. 5년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윤 어게인 신당을 뭐 만들겠다고 하는 젊은 변호사들 주장을 들어봐도 잘 이해는 안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미지는 어떤 정치적인 결사체로서의 정당을 새로 만드는 것보단 산신령이나 만신을 모시는 신당을 만드는 게 훨씬 어울리죠, 사실은.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게 CBS에서 내일 부활절이라서 윤어게인 쓰는 건데 제가 볼 때 부활절 특수를 위해서 잠깐 쓰는 용어인 것 같고 윤어게인은. 그래요?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 지지자들이 이제 그저께도 건국대 양꼬치 골목에 한 1,000명이 모여갖고 중국인들 물러가라. 라고 해갖고 경찰이 막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거기서 집회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당수가 수백 명이 그 중국인들이 많이 모인 장소들을 그러니까 중국 교포들이 살고 있는 데들을 가면서 영업 방해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할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정당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를 확인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정당 만드는 게 힘든 것 같은 게 지금 원외 정당이 41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다음에 이미 정강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처럼 윤어게인하고 겹치는 데가 좀 있어요. 색깔이. 근데 이분들이 정말 알아보니까 윤 대통령의 다시 출마를 목표로 하는 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그분들이 원래 이성적으로 되는 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의 후보 8명은 도저히 못 믿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거 하나만 제가 마무리 이제 확실하게 좀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탈당할 가능성은 없죠. 윤 전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당이 출당할 가능성도 거의 없죠. 당 지도부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그 본선에 하는 큰 거죠. 부담일 텐데. 큰 부담이죠. 그러니까 뭐 이 사건 그 계엄이 나자마자 그때 한동훈 지도부였고 저도 최고위원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된 이상은 그 한동훈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우리는 절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 탈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안 되면 우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출당을 시키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도부는 쫓겨났는 건데 사실 우리 회의실에는요 대통령 사진이 그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3분밖에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당했다는 이유로 없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출당도 안 시키면서 그럼 그분들 사진을 왜 안 붙여놓습니까? 다 붙여놓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 우리 출신 대통령들 사진도 안 걸어 놓으면서 지금은 그 문제가 돼서 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서 국가를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려 놓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 안고 가자는 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 당무집행권을 국민의힘 당원상 맞습니다.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출당하실 생각입니까?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제 혼자서 네. 그런 대답을 할 그런 권한도 없는 거고요. 뭐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해야죠. 정리할 건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자 여기서 중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권 이제 여야가 지금 없군요. 이제 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야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을 빼고 나면 네. 원내든 좀 이른바 야권으로 분류되는 정당에서는 다른 후보들은 지금 없는 거죠. 조국혁신당도 후보 안 내기로 했고. 진보당은 경선을 하고 있죠. 진보당. 네, 강성희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재현 전 대표하고 두 분이 경선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제 한 분은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 한 분은 독자 완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 그 당의 입장이 정해져야 되고 나머지 정당들은 다 지금 불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단일 기치로 모여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죠. 김용남 의원님 혹시 어제 토론회 보셨어요? 민주당 세 분 후보 토론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봤습니다.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아, 못 봤어요. 약속도 있었고. 예. 보신 분? 저는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저야 뭐 의무적으로 이제 아니 민주당 경선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누가 솔직히 관심 말씀드리면. 아니 저는 그냥 이제 얼마나 이제 다른 후보 두 분이 이제 선별성을 보여주냐, 차별성을 보여주냐 이런 측면에서 봤는데 뭐 사실 크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차별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어제 상황에. 그다음에 지금 당의 분위기 자체가 아직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 지금 불구속 상태다 보니까 뭔가 당내에서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좀 용납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라서 어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라 시청률은 좀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어차피 본선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선이 재미없으면 본선도 시시해져요. 아이고. 결론을 보시라고요. 예. 참. 5대 명이에요? 예? 어때요? 아니 뭐 냉정하게 뭐 많이 아무래도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이겨야 된다는 본선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경선에서 출혈이 적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강하죠. 네. 저도 어제 뭐 봤는데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가 여유 있게 하시더만요. 네. 여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근데 이렇게 표정이나 뭐 제스처나 이 다른 경쟁자들 대하는 태도가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포용하는 자세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더만요. 온화한 아저씨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내려고 그건 좋던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뭐 보면은 그 우리 영상 촬영한 것도 보면 머리 색깔이며 옷 색깔이며 눈썹 색깔까지 다 일치되게 코디를 엄청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 이제 이소영 의원이 이제 TV 토론 팀장을 하고 있고 되게 젊은 재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감성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사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TV 토론이 사실은 저도 TV 토론 많이 나갔던 네.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TV 토론이 논리싸움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감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는 많은 그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건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태도, 장면 자세 하나. 이런 거. 예. 얼굴 표정. 예. 네. 왕자 뭐 이런 거. 아니 그래서 제 와이프도 그 이재명 후보의 출마 동영상을 보고 첫 마디가 옷을 코디를 상당히 잘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파란색 원색 위주의 아니면 당 색깔이 확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약간 그 당색과는 거리가 있는 그 좀 따뜻해 보이는 색깔의 옷을 입은 게 좀 코디네이터는 좀 칭찬해 줘야겠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첫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발언 내용 메시지보다는 많은 경우에 그 시청자들이 기억하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 돈 많이 든 거라니까요. 한동훈 후보와 저 홍준표 후보 간의 토론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몇 예. 시합니까? 오후 2시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개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조는 별 재미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저희 조가 어떻게 되면 그 A조, 추첨이에요? B조로 나뉘어 있는데 추첨한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온 순서대로 선택권을 준 거예요. 추첨도 아니고. 네. 제일 먼저 온 분이 그 안철수 후보고 두 번째가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온 게 그 홍준표 후보고 일곱 번째로 온 게 그 한동훈 후보예요. 근데 오셔서 저는 그것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이 먼저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 순서대로 가니까 본인이 이제 A조로 가셨어. 두 번째 김문수 후보가 또 A조로 가셨어. 그리고 세 번째도 또 다른 한 분이 A조로 가셨나? 유정복 유정복 양양자. 시장이 A조로 가셨고 나머지 이쪽에 이제 갔더니 나경원 후보가 가고 그다음에 양양자 후보가 그다음에 이제 이철우 후보가 또 이쪽으로 B조로 가셨어요. 그럼 결국은 두 사람 한동훈 홍준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논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양자 후보가 A조의 구멍을 딱 막아버린 거야. 가서.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다 동시에 같이 B조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A조는 그 약간 좀 재미없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점잖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쪽에는 싸움딱도 좀 계시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B조가. 근데 예. 더구나 웃긴 게 A조는 토요일 날 오늘 하잖아요. 토요일 날은 사실 신문도 쉬고 그 언론도 좀 그 다 해외 뭐 저 야외 나가시고 그러죠. 오늘 비 와서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일요일 날 하면은 아무래도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내일 것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뉴스도 보고 다음 날 신문도 언론도 기사거리 없으니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철수 후보는 B조 선택하지 A조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참모였으면 B조 하라고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 그러면 오늘은 A조고 내일은 B조예요? 네, 2시 오후 2시에. 그럼 한동훈 후보가 하는 건 B조. B조 홍준표, 나경원, 그다음에 이철우. 이철우 그리고 한동훈.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입니다. 2시? 오후 2시. 2시. 저는 거기서 주목하는 게 이 토론 방식이 한 주제를 4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자 토론이더라고. 한 명씩 상대방을 너 나와 지목해서. 이거죠. 그러면 이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가 누구를 지명할 거냐? 다 한동훈을 지명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명 자체에서 한동훈을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고 인정하는 거라서 이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이 이 검사 선후배신데 저두 분의 난 논쟁이 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사실은 별 의미 있는 걸로 싸울 것 같지 않아요. 홍준표 시장이 무슨 의미 있게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말꼬리 잡고 이런 스타일이라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해도 반박하실 거라 되게 별 의미 있는 주제로 아주 치열하게 말싸움하는 게 시청률은 높게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시청률은 높게 나오는데 이제 호감도는 반비례하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흙탕 싸움을 하니까. 예.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많이 이제 독설을 많이 퍼봤잖아요. 근데 보시기는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예상은 되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대응해야 관심거리예요. 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아니 근데 조 발표가 처음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건 저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하지 않으셨나요? 제가요? 네. 저만 이거- 빼달라고 했나요? 네. 이거 시즌 2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였고. 나경원 후보가 아마 뭐 굉장히 뭐 칼을 갈고 나와서 예. 상당히 그 공격을 할 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그게 또 이제 있어요? 관전 포인트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그동안 이제 소셜 미디어 상으로만 싸웠던 그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실제로 대면을 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건데 글쎄 한동훈 후보는 뭐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고 홍준표 후보는 늘 그렇듯이 그 논리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대충 이런 거죠. 그 당신 몰라서 그래. 뭐 안 해봐서 그래. 경험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 그거 조금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철우 후보만 정말 그 뭐랄까 대박 났어요. 그렇죠. 예.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예. 자, 끝으로 짧은 거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른바 세종 집무실을 내는 거하고 국회에 세종 본원 설치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당장 다음 대통령이 이제 어디로 집무실을 둘 거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들 보세요? 짧게. 뭐 말씀 저희 주시죠. 당에서는 단기적으로야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세종에 당장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길게 하셔도 되겠네요. 시간 많네. 예, 저는 이제 충분히 합의가 될 거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반발이 큰 건데 사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의석이 많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만 만약에 우리 당 대통령이 설득을 한다면 국민의힘이야 오히려 지방 의원들이 많은데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충청권이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선거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이슈화할 때 국민의힘이 뭐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당내에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높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지방 의원들이 뭔가 더 이상 수도권 집중 중심의 이제 사회 문화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21년부터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계획이 다 있었고 예산도 지금 됐고 올 초에 대통령 제2집무실 계획도 이미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헌법 개정도 저는 5년 내에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의 시스템이 최악이죠.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의 고위 공직자들은 뭐 국회 회기 아니면 서울에서의 회의 뭐 이런저런 핑계로 세종시에는 하루 이틀만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면서 잠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대부분 자는 이 시스템이 가장 비효율적이고 최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를 다 끌고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오지 못할 바에는 다 내려가는 게 맞죠. 아예 내려가라. 예, 아예 다 내려가서 한 군데 모여 있어라. 미국처럼 그 큰 나라도 사실은 워싱턴 DC가 보면 백악관하고 의사당이 1마일이잖아요. 1.6km 떨어져 있는데 거의 1마일 사각형 구역 안에 대부분의 연방정부 청사가 다 모여 있어요. 아주 몇 개 예외 빼고는. 그러니까 모여 있어야 효율적으로 일도 진행되고 모든 능률성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으는 거는 대찬성. 다만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는데. 그러면 다음 정부가 그 준비하는 2, 3년 동안 도대체 어디가 있을 거냐.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이죠. 그러면 2, 3년 동안을 지금 용산에 들어갈 거냐? 근데 후보들 대부분 용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내란의 상징처럼 돼 있어 갖고 용산으로 들어가겠다는 후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로 청와대 보안시설로서의 그 효능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럼 그 2, 3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가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종신무실을 두느냐 또 국회 분원을 두느냐가 아니라 아예 가자. 아예 다 가자. 잘 준비해서.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뭐 나중에 되고 나서 그 공약을 내걸어서 재미 좀 봤지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그 충청도 지역에다가 과학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부결됐죠. 예,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 부결을 시켜서 갔는데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조씩 공무원들의 비효율이 정말 극에 달해 있죠. 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갈이 찢기고 개판되는구나라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세종시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답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못 꼬여진 단추를 어떻게 이걸 다시 다 풀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거 선거 때 표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다시 국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한데 이 부분은 이 정치권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지금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행복청에서 추진을 했었고 저희 국회의원들은 여야 관계없이 이미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원외에 있으시다 보니까 이 약간 국회 내부 논의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 상당한 이제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의원들도 단순히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금 지방 소멸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미 행정 공무원들이 다 가 있는 세종으로 가서 국가의 수도가 옮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울은 여전히 국가의 중심 기능을 하겠죠. 행정부처를 포함해서 국회, 입법, 뭐 경우에 따라서 사법까지 세종시로 모으는 게 대세이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국민들에게도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산은요, 용산 대통령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들어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이해는 돼요. 근데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건물이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서
결정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든 대통령 지금 뽑히면은 60 며칠밖에 안 4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돌아가면 결국은 용산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또 너무 그렇게 찜찜해하지 마시라.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완전히 동의하는 게 저희 당에선 되게 찜찜해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너무 비용이 들면 용산도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토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아니 일단은 거기 간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더만요. 참 그 당장 6월 3일 자정쯤 발표가 되면 당장 들어갈 곳이 없는 거는 용산 알겠습니다. 빼고는 없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맞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교 의원님,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님 세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